99의 문제 보자. 다음 같은 특징이 있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기말 재고자산이 최근에 매입한 단가가 적용되므로 시가에 가깝게 표시된다. 기말에 남은 게 최근 게 남아있으려면 옛날 거를 팔아치웠었어야 되는 거죠. 옛날 거부터 팔아치운 거 무슨 법? 선순실법. 답은 1번이죠. 현재 수익에 과거의 원가가 대응된다. 손님은 오늘 왔는데 나는 물건을 옛날 걸 내주는 거지, 그치? 맞지, 그치? 현재 수익에 과거의 원가가 대응되는 겁니다. 물가 상승 시 당기 순이익이 과대기 상대하는 단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답은 1번. 2번 문제 보시면은 1번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부채와 자본 표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보고기간 종료일과 여기서 말하는 보고기간 종료일은 일반적으로 12월 31일이에요. 무조건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되는 거니까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되는 채무는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된다. 그게 핵심인 거죠. 동그라미 2번은 1년 이내 상환기일을 도래하는 채무인데 기존 약정에 따라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을 초과해서 상환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어요. 그럼 이건 비유동부채로 분류를 해줘야 되겠죠. 처음에 조건은 1년 이내야. 근데 차입약정에서 1년 이후에 상환을 해도 된대. 또 기업도 그러한 의도가 있대. 이건 비유동부채가 되겠지, 그치? 틀린 것은 2번이에요.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 조각은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기타 자본잉여금에 뭐 있다고 그랬죠? 자기주식 처분이익, 감자차익. 다시 한번 자기주식 처분이익, 감자차익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에는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잉여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도 맞고요. 3번 유동성 배열법, 밑줄 쳐볼까? 유동성 배열법의 뜻이 뭐냐면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을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해요. 제일 먼저 기록하는 게 당좌자산입니다. 메모하세요. 제일 먼저 기록하는 게 당좌자산. 화살 표시하시고 재고자산. 당좌자산 화살 표시하시고 재고자산 화살 표시하시고 투자자산. 투자자산 화살 표시하시고 유형자산. 유형자산 화살 표시하시고 무형자산. 무형자산 화살 표시하시고 기타 비유동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썼어요? 1번은 재고자산이죠. 1번은 재고자산이고요. 2번하고 4번은 당좌자산이에요. 당좌자산. 3번의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이 맨 끝에 저기죠. 답은 3번이네요. 4번 사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시장 액면이자율이 여러분 액면이자율이 기준이야.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대. 그럼 액면 이자율이 낮은 거지, 그치? 그러면 할인 반응이에요. 할인 반응. 다시 한번 거기다 메모해 놓으세요. 액면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액면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써봐요. 액면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대. 높대. 그럼 반대로 액면 이자율이 낮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할인 반응이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은요.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낮대. 그럼 액면 이자율이 높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할증 발행이 되는 겁니다. 할증 발행. 할증 발행. 그래서 시장 이자율과 세 번째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이 같으면 액면 발행이라고 하는 거고요. 액면 발행. 자, 기준을 뭘로 다 보라고요? 액면 이자율로 보라고요.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발행, 낮으면 할인 발행. 사채를 할인 발행하는 경우 보통 예금에 유입되는 금액은 액면가액보다 동일하다. 할인 발행이니까 작게 들어오겠죠, 그쵸? 그죠? 적게. 액면가액과 동일한 게 아니라 작은 금액이 들어온다고요. 작은 금액. 그 옆에다 분기 한번 해볼래요? 동그라미 3번 옆에다 분기 한번 해봐. 차번에 보통 예금 90원. 차번에 보통 예금 90원. 차번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10원. 차번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10원.
대변의 사채 100원. 대변의 사채 100원. 이렇게 분개되는 게 할인 발행이라고 해야지겠지. 다시 한번 대변의 사채 100원. 대변의 사채 100원. 차변에 보통예금 90원. 보통예금 90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원. 그 보통예금이 적게 들어오죠. 4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사채 발행 유형에 관계없이 액면이자는 똑같습니다. 액면이자가 실제 지급되는 이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액면이자에 밑줄 치시고 액면이자에 밑줄 치시고 실제 지급되는 이자 실제 지급되는 이자 사채 발행 유형에 관계없이 실제 지급되는 이자는 똑같습니다. 자, 5번 한국에 사업을 신축하기로 계약하였다. 총 공사 계약 금액은 1,000만 원이고 공사가 완료된 2022년까지 사업 신축 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할 경우에 공사 수익은 얼마인가? 처음 나오는 문제죠. 진행 기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건물 신축할 때 건물 신축 공사 진행 기준이라고 나와 있어. 이 진행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사 수익 마이너스 공사 원가는 공사 이익. 일단은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실래요? 공사 수익 마이너스 공사 원가는 공사 이익이라는 공식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몇 년도에 공사 시작했다고 했어요? 2020년에 맞나? 2020년에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토탈 계약 금액은 1,000만 원이래요. 토탈 계약 금액은 1,000만 원. 토탈 계약 금액이 공사 수익을 뜻하는 겁니다. 공사 수익은 1,000만 원이고요. 자, 여기 공사 원가가 여러분 공사 원가 그 내면 표를 한번 볼래요? 단기 발생 공사 원가가 100만 원. 이때 100만 원이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 눈대는 얼마가 발생을 했어? 500만 원이 발생을 했고요. 세 번째 눈대는 얼마가 발생을 했니? 2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공사 원가는 800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설명을 잠깐만 들어볼래요? 토탈 계약 금액이 범치야? 토탈 계약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그랬지? 1,000만 원. 토탈 공사 원가는 800만 원. 그래서 나는 200만 원 돈 버는 거야. 200만 원을 벌었어요. 200만 원을 전체 사업을 신축하면서 벌은 돈이 200만 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1,000만 원의 계약을 했고요. 각 연도마다 원가가 1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에서 800만 원 들어갔으니까 나는 이 공사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 200만 원인데 이거를 갖다가 3개월 연도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3개월 연도로 나눠줘야 된다. 진행 기준에 의해서 나눠줘라. 진행 기준에 의해서 나눠줘라. 그러면 보자.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첫 번째 이거 당연히 암기를 해줘야 돼요. 첫 번째는 잘 봐요. 단기 발생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 총 예정 원가.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진행률이라고 해요. 진행률. 이번에 들어간 원가가 100만 원이에요. 이번에 들어간 원가 100만 원이고요. 총 예정 원가는 그 네모난 박스에 나와 있잖아요. 2020년도 거만 봐봐. 2020년도 거만 보면은 단기 발생 원가 100만 원이지. 근데 앞으로 추가로 얼마가 더 수혜가 된대요? 650. 그러면 내가 예상하고 있었던 건 얼마가 되는 거야? 750만 원이 되는 거죠. 총 예정 원가는 750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단기에 발생한 원가가 100만 원이에요. 단기에 발생한 원가가 100만 원이고 앞으로 추가로 수혜될 원가가 650이 있으니까 내가 예상한 원가는 토탈 7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750만 원. 나눠볼래? 이거 100만 원 나누기 750만 원 해봐요. 100만 원 나누기 750만 원. 몇 퍼센트 나오니? 진행률이에요, 그게. 0.13. 13%.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봐. 내가 예상하고 있는 금액 750만 원 중에서 설명을 들어야 된다. 정리할 시간 줄게. 내가 예상하고 있는 금액 75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이 발생했으니까 여기 진행률인 거예요. 이 관계도가. 그럼 13%를 여기다 곱해주시면
130만 원이 공사 수익이 돼서 공사 이익은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공사 이익은 30만 원. 자, 다시 한번 단기 발생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가 진행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행률이 13% 나오면 이거를 계약 금액에다 곱해줍니다. 1000만 원 곱하기 13%에서 13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돼요. 두 번째 연도에는 여기 볼래? 맞아. 두 번째 연도에는 누적 원가라고 그래요. 누적 원가 나누기. 누적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라고 합니다. 누적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 그럼 누적 원가는 여기 봐. 정대신 준다니까. 누적 원가는 누적된 거. 두 개 누적된 게 누적 원가예요. 100만 원, 500만 원. 지금 현재까지 600만 원이 누적됐어요. 지금 현재까지 누적된 게 600만 원입니다. 총 예정 원가는 거의 문제집 봐요. 2021년도 거야. 단기에 발생된 원가가 50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쵸? 맞아? 근데 앞으로 추가로 수익을 추정 원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50만 원. 150만 원. 그러면 내가 예상하고 있었던 토탈 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지? 여기 봐라. 2020년도에 100만 원 발생했지. 2021년도에 500만 원 발생했지. 지금까지 누적된 게 얼마 발생했어요? 600만 원 발생했죠. 맞죠? 앞으로 추가로 얼마가 더 들어간대? 150이 더 들어간대, 그쵸? 자, 한 번만 더. 첫 번째 연도에 얼마 발생했어? 100만 원. 두 번째는 얼마 발생했어? 500만 원. 600만 원 생겼지? 600만 원이 발생했지? 앞으로 추가로 수익의 원가 150이래. 750이지, 그러면. 총 예정 원가는 750이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누적 진행률이라고 그래요. 누적 진행률. 몇 프로 나오니? 누적 진행률이 몇 프로 나올까요? 7, 8, 56. 80%? 80% 나오죠? 80% 나와요. 80%. 80%에서 앞에서 인식한 거 13% 빼면은 67%가 요번 거네요. 요번 게 67%예요. 그럼 이번에는 67%만 곱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봐봐. 곱하기 67%. 여기 670만 원이 갑니다. 여기도 170만 원 나와요. 170만 원. 마지막에는 얘들아 여기 봐요. 지금 물음이 입을 물었지, 그치? 마지막에는 계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냥 빼면 돼요. 1000에서 800을 빼주면 돼요. 1000에서 800 빼주면 얼마 남니? 200. 얘는 제로네. 두 개 더해주면 200만 원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연도에 공사 수익은 얼마인가? 여러분 여기 봐요. 공사 수익을 물었는지 공사 이익을 물었는지도 잘 봐야 되겠지, 글자를. 공사 수익을 물었으니까 200만 원이 가게 되는 거야. 1번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써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이번에 같이 따라서 한번 해봐. 또 해봐. 여러분들 또 쓰세요. 이거 처음 풀어보는 문제라, 그지? 적응이 잘 안 될 거야. 일단 이렇게 써보세요. 공사 수익 진행 기준으로 풀어라 라고 나오면 공사 수익 마이너스 공사 원가는 공사 이익. 건설회사의 이익은 이렇게 계산을 해줘요. 써봐. 연습장에다가 공사 수익 마이너스 공사 원가는 공사 이익. 썼어요? 똑같이 또 풀어봐. 자, 이제 공사 원가, 단기 발생 원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처음에가 100만 원. 두 번째는 500만 원 나와 있죠? 500만 원. 세 번째는 200만 원. 합쳐서 800. 위에 계약 금액은 1000만 원. 그래서 토탈 이익은 200. 토탈 이익은 200만 원.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써놓고 됐니? 그런 다음에 이 공사 수익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공사 수익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진행률 여기다 곱하기 진행률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계약 금액에다가 곱하기 진행률을 갖고 계산해 주면 되는데 진행률은 원가 갖고 계산해 주는 거야. 진행률은 원가. 자, 제일 먼저 공사 수익 마이너스 공사 원가는 공사 이익이라고 그랬지, 그치? 자, 공사 원가 그대로 갖다 써주시면 돼요. 800만 원 나옵니다. 계약 금액 써줬지, 그러면은 이익이 되는 거죠. 토탈 이익은 200만 원인데 진행 기준으로 해라 라고 하면은 이 계약 금액을 진행률에 의해서 3개 연도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공식이 뭐라고 그랬니? 단기 발생 원가라고 그랬어요. 단기 발생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 단기 발생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진행률이 된다고 그랬어요.
얘가 진행률. 퍼센트로 나타내 주려면 원래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겠지. 여기다가 혹시라도 또 원래 곱하기 100 이렇게 해줘야지 퍼센트가 되는 거야. 진행률이. 단기 발생 원가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단기 발생 원가는 100만 원. 총 예정 원가는 이번에 발생한 게 100만 원인데 추가로 소요될 원가가 650이 더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토탈 예정 원가는 750이라는 얘기예요. 계산해주면 13%가 나온다고 했어. 13%. 이렇게. 그리고 내가 13% 곱해주면 된다고요. 1000만 원에 13% 곱해주시면은 130만 원. 그럼 공사이익이 30만 원 나오겠죠. 만약에 공사 수익을 물었으면 130이 답이야. 근데 공사 이익을 물었으면 얼마가 답이라고요? 30이 답인 거예요. 시험 문제가 수익인지 이익인지 그것도 잘 봐야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얘들아 단기간이라 누적이라고 그랬어요. 누적 발생 원가. 누적 발생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라고 그랬어요. 누적 발생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 곱하기 100. 얘를 우리가 누적 진행률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얘를 누적 진행률. 누적 발생 원가는 여기서 100만 원 있죠? 여기서 얼마 있어요? 500 있죠? 두 개 합치니까 600이야. 두 개 합치니까 600이에요. 누적 발생 원가 600만 원에 총 예정 원가는 앞으로 추가로 소요될 원가가 150이 있잖아, 이제. 그러니까 750이죠. 750. 현재 누적 발생된 게 600인데 앞으로 추가로 150이 더 소요가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750이에요. 그럼 80% 나오네. 여기에서 앞에서 진행된 거 13% 빼주시면 67%가 나옵니다. 누적 진행률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67%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670만 원 나오죠.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이 여기야. 170만 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이 원래는 요 가운데 낀 요 연도가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다른 시험 문제에서. 공사 수익을 물었으면 670이 답이고 공사 이익을 물었으면 얼마가 답이라고요? 170이 답인 거야. 마지막 문제는 공식 갖고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쵸? 나머지 금액 채우면 되는 거니까. 여기 봐요. 130, 670, 800만 원 채웠으니까 200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답이 1번이 답이었던 겁니다. 같은 방법을 통해서 두세 번 정도 풀면 적용되실 거예요. 자, 이제 원가 문제 보겠습니다. 6번. 원가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원가 계산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원가와 예정 원가로 나눠집니다. 실제 원가와 예정 원가로 나눠져요. 언제 하느냐, 시점에 따라서. 제품 관련성에 따라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 직접비, 그렇지 않으면 간접비로 나눠지죠. 직접비, 간접비. 맞아요. 조업도 변화에 따라서 변동비, 고정비 뭐 이런 말 쓰죠, 그쵸? 조업도 변화에 따라서 변동비, 고정비라는 말 쓰는 것도 맞아요. 경제적 효익. 이거 뭐야? 돈을 벌었니 못 벌었니? 이거에 따라서 경제적 효익에 따라서 분류되는 게 명확한 미소멸원가, 미소멸원가 또는 소멸원가라고 합니다. 미소멸원가와 소멸원가. 미소멸원가, 소멸원가. 경제적 효익이란 말이 뭐냐면 팔렸니 안 팔렸니야. 다시 한번. 경제적 효익이란 말의 의미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니 못 팔았니. 팔아야지 경제적 효익이 생기는 거지, 그치? 팔아야지만 경제적 효익이 생겨요. 팔린 걸 우리가 소멸원가라고 하고요. 아직 안 팔린 걸 미소멸원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경제적 효익에 따라서 다시 한번 소멸원가와 미소멸원가고요. 거기 나와 있는 거 제품 원가, 기간 원가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익 비용 대응에 의한 분류 이렇게 써놓으세요. 기간 원가, 제품 원가는 수익 비용 대응에 따른 분류, 수익 비용 대응에 따른 분류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수익 비용 대응에 따른 분류. 어쨌든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7번.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을 설정할 때 가장 합리적인 것은 인과관계입니다. 제조간접비를 나눌 때 인과관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집에서 전기요금을 엄마가 배분을 하려고 하는데 인과관계에 의해서 배분을 해야지 그냥 n분의 1 하면은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인과관계라는 것은 누가 전기를 제일 많이 썼는지를 파악하는 거지, 그치? 근데 그러려면 복잡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가족 수대로 n분의 1에서 똑같이 내라 이렇게 하면은 전기를 안 쓰는 사람도 있잖아, 그치? 불만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인과관계에 의한 배분이다. 답은 2번입니다. 선의선출법에 따른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물었어요. 여러분, 선의선출법이래. 선의선출법은 여기 봐요. 수량 금액, 수량이죠. 얘만 계산하면 되잖아. 완성품 환산량이니까. 그치? 얘만 계산하면 되고요. 가공비를 물었으니까 수량으로 계산을 해줘요. 환산량으로 계산을 해줘요. 환산량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기초가 150개야. 완성도가 40% 나와있죠? 150개에 40%면 몇 개니? 60개. 완성 수량이 몇 개라고 나와있어요? 400개. 기말은 몇 개라고 나와있어요? 100개에 20%면 20개. 여러분 420개에서 60개 빼주시면 360개 나오죠? 360개가 답이 됩니다. 1번. 자, 가공원가를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공원가. 직접 재료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50만원 나와 있고요. 직접 재료비가 50만원. 직접 노무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00만원. 100만원. 제조간접비가 고정제조간접비가 나와 있네. 고정제조간접비가 70만원 나와 있고요. 변동제조간접비는 노무비의 80%래요. 여러분 직접 노무비의 80%래. 80%니까 80만원이고요. 가공원가는 뭘 가공원가라고 하지?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 더해준 걸 가공원가라고 하는 거지. 250만원. 답은 3번이죠. 250만원입니다. 답은 3번. 10번. 단계배분법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뭘 먼저 배분한다고 나와 있느냐면 Z1을 먼저 배분한다고 나와 있죠. 자, 어쨌든 제조부문 여기다 써볼게요. 제조부문, 보조부문. 제조, 제조에는 A1, A2가 있어요. A1, A2가 있고요. 보조에는 G1, 그 다음에 G2가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G1의 금액은 83만원. 83만원. G2의 금액은 68만원. 68만원. 자, 여러분. 단계배분법이고 뭘 먼저 배분하라고 나와 있어? 원의 금액을 먼저 배분한다. 여기 봐봐. 얘를 먼저 배분해요. 먼저 배분하는 거는 잠깐만. 단계배분법에서 먼저 배분하는 건 몇 군데로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 둘, 세 군데로 간다고 그랬지, 그치? 그치? 자, 한번 해볼까? 83만원 곱하기. 자, 여기는 몇 프로? A1은 몇 프로예요? 50%. A2에는 몇 프로예요? 40%. 그 다음에 10%. 이렇게 가네요. 100% 분해. 여러분, 여기 봐요. 처음에 배분하는 거 세 군데로 간다고 그랬잖아, 그치? 다 더해주시면 100% 나오죠? 100% 중에 50%예요. 41만 5천원 이렇게 갑니다. 두 번째는 몇 프로 해주시면 되죠? 40%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48, 32, 4, 32 48, 32, 4, 32 33만 2천원. 여기 10%니까 8만 3천원 이렇게 가면 되죠.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봐봐. 얘 했으니까 얘 했지? 그럼 나머지 두 개 더해서 얘네는 두 개 더해서 몇 군데로 가면 되는 거야? 두 군데로만 가면 되는 거죠? 두 개 더해주면 얼마예요? 예, 두 개 더해주시면은 76만 3천원 곱하기. 자, A1에 몇 프로예요? 30%. A2에는 몇 프로예요? 20%. 두 군데로만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 맞아? 두 군데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두 개 더해주면 몇 프로 나오니? 50%분의 3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50%분의 30%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계산기 두드려봐. 5일은 5, 25, 5, 25, 6, 30 3일은 3, 3, 5, 15 3일은 3, 6, 18 45만 7,800원? 맞니? 네.
맞지, 그치? 네. 45만 7,800원. 45만 7,800원. 여기 나머지 금액 가면 되는 거죠, 나머지. 76만 3천에서 저거 빼봐. 45만 7,800원 빼봐야. 얼마 나오나? 30만 5,200원. 30만 5,200원. 5,200원. 무릎이 뭐로 물었어요? Z2에서 네, 여기 Z2의 배분 대상. 배분 대상 원가, 배분 대상 원가니까 뭐 76만 3천 이거 묻는 거지, 그치? 네, 이거 묻는 거예요. 76만 3천. 자, 마저 끝까지 다 하고 정리할 시간 줄게요. 부가가치세법상 환급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맞아요. 환급은 30일 이내입니다. 일반 환급은 잠깐만 칠판 환급 정리 잠깐만 한번 해줄게요. 환급에는 첫 번째 일반 환급이 있어요. 일반 환급은 예정 때는 안 돼요. 확정 때만 돼요. 예정 때는 안 되고 확정 때만 됩니다. 일반 환급은. 그래서 잠깐만 예를 들어서 잘 봐. 1월 1일부터 3월 30일 얘를 4월 25일에 하죠. 4월 25일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에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얘가 10,000원인데 얘가 30,000원이야. 그러면 환급세액이 20,000원 나오죠. 그치? 환급 안 된다고요. 얘 환급 안 해준다고요. 예정 때는 환급이 안 됩니다. 예정 때는 환급이 안 돼요. 그러면 확정 때 가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25일에 신고를 하죠, 그쵸? 7월 25일에 신고를 합니다. 7월 25일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를 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해요. 얘가 40,000원이고요. 얘가 30,000원이면 납부세액이 얼마가 되지? 10,000원이 되지. 여러분들 요 밑에 예정 미환급세에 입력했던 거 기억나니? 20몇 번에 있었잖아. 예정 미환급세액이 들어가요. 예정 미환급세액이 얼마 들어갈까요? 20,000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10,000원에서 20,000원 빼면 그래도 마이너스 10,000원 환급세액이 나오죠, 그쵸? 그치? 얘는 30일 이내에, 다시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는 거야. 30일 이내.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맞는 거예요. 3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30일 이내. 일단 요거 먼저 정리를 해놓을까? 칠판을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일반 환급은 예정 때는 안 되고 확정 때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며칠 이내? 7월로부터 25일로부터 7월 25일로부터 왜? 7월 25일에 이걸 신고할 테니까 7월 25일에 이걸 신고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7월 25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니까 엄청 늦게 되는 거야. 자, 조기 환급이라는 게 있어요. 조기 환급. 얘는 일찍 해주는 거죠. 얘네는 수출업자, 수출하는 사람, 신규 사업 하는 사람, 시설 투자하는 사람. 이런 사업자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수출하는 사업자는 외부 획득, 기특하사는겠지. 외부 획득하니까. 신규로 사업하거나 시설 투자하는 사람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빨리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기 환급은 매월 또는 매 2월마다 환급을 해줍니다. 매월 또는 매 2월마다 환급을 해줘요. 조기 환급은. 그럼 매월마다라는 말은 여기 잠깐만요. 매월 신청을 한번 해볼게요. 매월 신청.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 일기 예정이죠. 일기 예정입니다. 1월 1일부터 1월 31일 3월 31일 일기 예정이지. 매월 신청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1월 1일부터 1월 31일 2월 25일까지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15일 이내에 환급이 돼요. 그 다음에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3월 25일까지 신청을 하면 15일 이내에 환급이 돼요. 3월 1일부터 3월 30일. 아우 짜증나. 그치? 매월 신청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귀찮겠다 담당자는. 그죠? 이렇게 얘가 매월 신청하는 거. 매월 신청. 그러면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하고 15일 이내 환급 받아요. 그러면 매 2월 신청은 뭐냐면 여러분 잠깐만 봐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3월 30일이 일기 예정이에요. 똑같은 거야. 근데 얘는 여기 봐요. 2월 신청이라고 그랬지, 그치? 두 달에 한 번. 1월 1일부터 2월 28일. 얘를 3월 25일까지 신청을 해요. 그러면 15일 이내 환급이 돼요. 그 다음에는 이거 볼래? 얘들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했지? 이거 잘 봐, 범수야.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했지? 범수야, 날짜 불러봐. 그 다음에는 3월 1일 5월 3월 3일. 그래서 내가 설명을 잘 들으라고 그랬잖아.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선생님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라고 그랬지? 3월 1일부터 언제까지야? 3월 31일. 두 달 한 달이라고요. 얘는 두 달 한 달. 두 달 끊길 수가 없잖아. 그치? 3월 1일부터 4월이면은 예정이랑 확정이랑 섞이는 거잖아, 그치? 매월은 월인데 매 2월은 뭐라고요? 두 달 한 달. 그 다음에는 뭐야? 두 달 한 달.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4월 25일 날 신청을 하면 15일 이내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15일 이내 환급해야 된다. 2번이 틀렸습니다. 조기환급 신고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요.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 기간의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된다. 여기 봐요. 조기환급에 해당이 안 되면 환급 안 되고 확정 때 차감된다고 그랬죠? 네.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 12번 근로소득이 이따 정리할 시간 줄게요. 다음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물었어요.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 당연히 포함되죠. 주총결에 의해서 받은 상여도 근로소득입니다. 여러분들 퇴직할 때 받았는데 퇴직금 지급 규정에 속하지 않는데, 즉 퇴직소득이 아니래. 그럼 근로소득으로 봐요. 퇴직할 때 받는데 퇴직금이 아니래? 그럼 근로소득이에요. 사업주가 종업원을 위해서 회식비를 지출한 거면, 아니 여러분들 회사 다닐 때 회식비를 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되면 누가 회식하려고 하겠어? 그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쵸? 예, 4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복리후생비예요, 그거. 13번.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에 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전년도 공급대가, 여러분 공급대가라고 하면 부가세 포함된 걸 공급대가라고 하는 거죠, 그쵸? 부가세 포함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거고요. 간이과세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밑줄 쳐봐. 간이과세자 중 해당 과세기간. 해당 과세기간. 밑줄 쳤어요? 잘 봐. 얘들아.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1일이에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2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그런데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1기입니다. 1년이에요. 일반 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기, 2기에서 6개월씩 나눠지는데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그냥 몇 년이라고요? 1년. 그래서 그 1년 동안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부가세 포함돼서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화살 표시하고 신고는 해야 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신고는 해야 된다. 아니 신고를 해야지 알지 그지? 여러분 신고를 해야지 4,800만 원이 넘는지 안 되는지 아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신고는 하고 세금 납부는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간이과세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1년 동안의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4,800만 원이 미달하면 신고하고 납부는 할 게 없습니다.
간이과 세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경우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여러분, 면세되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을 삼아서 매입세 공제받는 걸 우리가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하지, 그치? 써놓으세요. 의제 매입세 공제 간이과 세자는 안 됩니다. 3번이 틀렸어요. 간이과 세자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시 한번, 간이과 세자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3번이 틀렸어요.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받았을 때는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 공제한다. 얘들아, 잠깐만.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 공제를 10% 받지. 매입액 곱하기 10%가 매입세액이지, 그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의 0.5%만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간이과세자는 혜택이 많잖아. 혜택이 많으니까 매입세 공제를 똑같이 안 해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잠깐만. 매입이 여기 봐. 원재료 매입을 10만원어치 했어. 원재료 매입을 10만원어치 했어. 10만원에 10% 만원이 매입세액이지, 그치? 간이과세자는 이렇게 안 따지고요. 간이과세자는 두 개 더해서 얼마야? 11만원에 0.5%를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거라고.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고요. 간이과세자는. 얘는 일반과세자인 거고요. 일반과세자는 만원을 매입세 공제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의 0.5%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4번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판정에 있어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해서 판단하는 거 맞습니다.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해서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세세하게 분류해줬지, 그치? 그걸 또 분류를 해준 것 뿐이고요.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여러분, 한부모 추가공제는 혼자 키우면 되는 거야. 그냥 소득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질문 한번 해볼까?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받을 수 없는 거 뭐 있지? 부녀자 공제 있죠. 그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부녀자 공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한부모는 상관없는 거예요. 2번이 틀렸어요. 형제, 자매, 배우자는 안 돼요.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인적공제는 월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150만원이죠. 무조건 얼마? 150이지. 이거 뭐 150만 곱하기 12개월 분에 뭐 6개월 나랑 같이 살았으니까 6만 해준다 이런 거 아니라고. 알았지? 자, 다시 한번. 엄마 아버지랑 나랑 같이 산 게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럼 150만원 곱하기 12분의 3 이런 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예, 월별 공제 하지 않습니다. 그냥 150만원인 거예요. 자, 15번. 부가세법상 재화 또는 용익의 공급이 다음과 같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합계액은 얼마인가? 여러분, 내국신용장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동그라미. 직수출은 발행 안 합니다. X. 부동산 임대용역 발행하죠, 동그라미. 간주자 들어가는 거 발행 안 하죠? X. 견본품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행할 필요 없어요. 견본품 재화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2,500, 1,200 더해서 3,700이네요. 답은 1번입니다. 칠판 정리해 주시면 돼요.